여러분,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릴 적 한 이불을 덮고 자라며 부모님의 사랑을 나누어 가졌던 형제자매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내 형제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당혹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토록 가깝다고 여겼던 형제자매가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거나 나의 노후에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경험 말입니다. 혹시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끝난 뒤 알 수 없는 공허함이나 분노를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부모님의 병원비 문제로 혹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로 수십 년의 우애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여러분만이 겪는 불행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흐름이자 우리가 나이 들며 반드시 깨닫게 되는 서글픈 이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사상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 보고자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 또한 형제들과 깊은 우애를 나누었으나 유배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철저한 고독과 인간관계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혈육에 기대지 말고 홀로 굳건히 서야 함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늙어서 형제자매가 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는 충격적인 이유 5가지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 격차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신분제입니다. 둘째, 공유된 기억이 불러일으키는 끊임없는 비교와 질투입니다. 셋째, 부양의 의무 앞에서 드러나는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넷째, 배우자와 자녀라는 새로운 가족 중심의 배타성입니다. 다섯째, 결국 인간은 고독 속에서 완성된다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우애 좋기로 소문난 김씨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여 부유했고 동생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젊을 때는 형이 동생에게 술도 사고 밥도 사며 형님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동생 또한 형을 자랑스러워하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머리에 서리가 내리는 60대가 되자 상황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형은 동생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고 동생은 자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형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위해 목숨도 내놓을 것 같았던 두 사람 사이에는 돈이라는 차가운 벽이 생겼고 결국 부모님의 제삿날 서로 얼굴을 붉히며 고성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에 동생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형제란 무엇인가? 왜 남보다 더 큰 상처를 서로에게 주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정약용 선생님의 통찰을 통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격차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신분제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자존심이자 발언권이며 때로는 인격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 밑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선이 같았기에 나중에 벌어진 격차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어릴 때는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사이였지만 늙어서 벌어진 빈부의 격차는 형제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듭니다. 가장 흔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형제들이 모인 식사 자리입니다. 부유한 형은 비싼 식당을 예약하고 동생들을 배려한답시고 내가 낼 테니 마음껏 먹어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동생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형의 호의가 고맙기보다는 자신의 초라함을 확인사살하는 것 같아 속이 쓰립니다. 반대로 형의 입장에서는 매번 돈을 내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해줘야 만족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 오고 갈 때입니다. 거절하면 형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원망을 듣고 빌려주면 가족끼리 이자는 무슨 이자냐며
흐지부지 되기 일쑤입니다. 결국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옛말이 형제 사이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실현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경제적 상황은 고착화됩니다. 젊을 때야 역전의 기회라도 있었지만 노후에는 그 격차를 줄일 방법이 요원합니다. 그래서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서로의 존재가 자신의 실패를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져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가난한 친척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나 내 분수에 맞지 않게 돕다가 내 집안이 기울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재물로 인해 형제 간의 의가 상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이니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다산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경제적 자립 없이는 인격의 독립도 형제 간의 우애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내가 여유가 없으면 형제도 짐으로 보일 뿐입니다. 다산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나누어 줄 때는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돌려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주지 않는 것이 낫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문제로 형제 관계가 파탄나는 것을 막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형제자매에게 경제적 기대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내가 힘들면 형이 도와주겠지. 동생이 잘 사니까 나를 챙겨주겠지라는 생각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것입니다. 형제가 잘 사는 것은 그들의 복이고 내가 못 사는 것은 나의 탓이거나 운명일 뿐입니다. 이 냉정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남에 있어서도 형편에 맞는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무리해서 비싼 밥을 먹으며 자존심 대결을 할 것이 아니라 소박한 밥상이라도 마음 편히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돈 거래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고 최소한의 우애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늙어서 형제가 내 지갑을 채워줄 것이라는 환상을 깨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오직 여러분의 지갑만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둘째, 공유된 기억이 불러일으키는 끊임없는 비교와 질투입니다. 형제자매는 나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 실수, 부모님께 혼나던 모습, 나의 지질했던 연애사까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이 공유된 기억은 친밀감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비교의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남들은 나의 현재 모습, 나의 사회적 지위나 인격으로 나를 평가해 줍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눈에는 나는 여전히 코 흘리게 막내이거나 사고뭉치 형일 뿐입니다. 이 고정관념은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앞에만 서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자격지심이나 우월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명절에 다 같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덕담이 오가지만 곧 대화의 주제는 자식 자랑으로 흐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말이야. 우리 딸이 사준 안마의자가 참 좋더라. 이런 말들은 듣는 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내 자식은 취업을 못해 속을 썩이고 있는데 형제라는 사람이 눈치 없이 자기 자식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이때 느끼는 질투는 남에게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났는데 왜 형은 자식 농사에 성공하고 나는 실패했는가? 이런 원초적인 비교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두고 경쟁했던 그 심리가 늙어서는 자식의 성공이나 재력을 두고 경쟁하는 것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의 묵은 감정까지 튀어나옵니다. 엄마는 옛날부터 형만 좋아했어. 아버지는 너한테만 자전거를 사주셨지. 수십 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어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서로를 헐뜯습니다. 이 얼마나 유치하고 소모적인 감정입니까? 정약용 선생님은 이러한 인간의 비교 심리를 경계하며 수호, 즉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산은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내 밭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형제와의 비교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질투심에 사로잡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사는 남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소박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과거의 기억을 무기로 나를 깎아내리거나 현재의 성공을 무기로 나를 기죽이려 할 때 그것에 휘둘리는 것은 내 마음의 수양 부족입니다. 이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형제자매를 만날 때 마음속에 비교 금지 구역을 설정하십시오. 그들이 자랑을 늘어놓으면 그저 참 다행이다, 축하한다라고 영혼 없이 대답하고 흘려버리십시오.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와 비교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 기쁨이 형제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의 저술 활동이 성과를 거두더라도 그것을 남들에게 너무 떠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본성이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인생을 사는 타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질투라는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늙어서 형제가 쓸모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끊임없이 과거의 열등감 속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끈을 과감히 놓아버리십시오. 셋째, 부양의 의무 앞에서 드러나는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이고도 비극적인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는 형제 간의 우애를 논하기 쉽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용돈도 모아서 드립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병들고 누워 계시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끔찍한 현실입니다. 누가 부모님을 모실 것인가? 병원비와 요양비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이 문제 앞에서 형제들은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병원 복도에서 벌어지는 흔한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큰아들은 내가 장남이지만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큰돈은 못 낸다며 뒤로 물러섭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님 모시는 건 예전 이야기지, 왜 나만 희생해야 하냐며 남편을 닥달합니다. 딸들은 아들이 재산 더 많이 받았으니 당연히 오빠가 모셔야지라고 주장합니다. 막내 아들은 나는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형들이 너무한다고 불평합니다. 서로 미루고 떠넘기는 사이에 병든 부모님은 짐짝 취급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 서로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저 인간이 저렇게 돈만 아는 사람이었나? 어떻게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저렇게 쉽게 말하나? 서로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유산 싸움으로 멱살잡이하는 풍경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만큼 흔해졌습니다. 부모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는 순간, 혹은 부모가 짐이 되는 순간, 형제 관계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효를 인간 도리의 근본으로 보셨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도 명확히 인식하셨습니다. 다사는 부모를 섬김에 있어 형제에게 미루지 말고 남의 이목을 의식하지 말며 오직 내 마음이 편안한 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가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다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재산을 두고 형제가 다투는 것은 부모의 살을 베어먹는 것과 같다며 유산 상속으로 인한 다툼을 강력히 경계하셨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본인도 유배 생활 중 형님인 정약전과 끊임없이 서신을 교환하며 서로의 학문과 안부를 물었을 뿐 누가 누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식의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는 것, 그리고 부모님께는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다산이 생각한 형제간의 의리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냉정하지만 단순합니다. 기대하지 말고 내가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형제들이 부모님 부양을 분담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십시오. 그들이 도와주면 고마운 일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른 형제가 돈을 안 낸다고 해서 나도 안 내겠다고 버티면 결국 고통받는 것은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훗날 후회하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형제를 원망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원망은 결국 나를 갉아먹습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넘겨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재산 정리나 부양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감정에 호소하기엔 현실이 너무나 차갑습니다. 형제의 도덕성에 나의 노후와 부모님의 안위를 맡기지 마십시오. 늙어서 형제는 부양의 동반자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쟁자가 되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배우자와 자녀라는 새로운 가족 중심의 배타성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형제가 나의 1순위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순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가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사회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운해합니다. 특히 배우자들 간의 갈등이 형제 사이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누이와 올케 사이의 갈등, 동서 간의 미묘한 신경전은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절에 모였을 때 아내가 형님 내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라고 불평하면 남편은 처음에는 그럴 리가 하다가도 반복해서 들으면 형이 미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형은 자신의 아내가 동생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보며 동생이 원망스러워집니다. 내 마누라 힘들게 하는 놈은 동생이라도 싫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문제도 개입됩니다. 내 조카가 내 자식보다 잘 나가면 질투가 나고 내 조카가 내 자식을 괴롭히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제 형제는 단순히 나의 형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존재합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내가 아닌 그들의 가정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형제가 달려오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매정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챙겨야 할 식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늙어서 외로워지면 옛날 생각만 하고 어떻게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라며 섭섭해합니다. 이 섭섭함이 쌓이면 관계는 단절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에서 공과 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셨지만 가정 내에서도 위계와 질서,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중시하셨습니다. 다사는 가와만 사성이라 하여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가정이란 형제를 포함한 대가족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부부와 자식입니다. 다사는 아내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애틋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들을 보면 형제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실질적인 생활의 조언과 걱정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산 또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장 1차적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다산은 말을 아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배우자의 말을 형제에게 옮기거나 형제의 흉을 배우자에게 보는 것은 가정의 불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보셨습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자면 우리는 형제자매를 독립된 타가구의 가장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1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쿨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나보다 배우자의 의견을 더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두고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산다느니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또한 내 배우자와 자식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가정을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후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너무 자주 만나려 하지 말고 너무 깊이 개입하려 하지 마십시오. 특히 제사나 명절 같은 행사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간소화하거나 각자의 방식대로 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제끼리 똘똘 뭉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각자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결국 형제 사이까지 멀어지게 만듭니다. 따로 또 같이,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형제자매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섯째, 결국 인간은
고독 속에서 완성된다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가장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형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늙음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운명 앞에서는 형제자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늙음을 그들이 대신해 줄 수 없고, 나의 아픔을 그들이 가져갈 수 없으며, 나의 죽음을 그들이 막아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형제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은 나 스스로 고독을 직면하고 내면을 성숙시킬 기회를 방해합니다. 노년에 병들어 누워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문병을 옵니다. 잠시 손을 잡아주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과일 바구니를 두고 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고 병실 문이 닫히면 다시 철저한 혼자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하하호 웃으며 저녁을 먹을 때 나는 혼자 통증과 싸워야 합니다. 이때 느끼는 소외감은 형제가 있어서 더 큽니다. 차라리 혈육이 없었다면 기대도 안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길은 혼자 걸어가야 하는 외나무 다리입니다. 형제자매는 그 다리 입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일 뿐 다리를 함께 건너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늙어서까지 형제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며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달라고 떼를 씁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고 서운해하고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미숙한 태도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유배 생활은 그야말로 고독과의 사투였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사는 그 고독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독거, 즉 홀로 거처함의 미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다사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삼가라 신독, 군자는 홀로 있을 때조차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그분은 고독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학문을 완성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수백 권의 책이 그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다산에게 형제는 그리움의 대상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한 것은 오직 자신의 정신력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왔다가 홀로 간다.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남에게 휘둘리다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것이 다산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형제자매에게서 정서적 위안을 얻으려 하지 말고 나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취미를 갖든 신앙을 갖든 명상을 하든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채워야 합니다. 내가 단단해지면 형제가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집니다. 그들이 연락하면 반갑게 받고 연락이 없으면 잘 지내나 보다 하고 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형제에게 집착하는 것은 아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늙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나를 챙겨줄 형제가 아니라 혼자서도 잘 노는 능력, 혼자서도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형제가 많아도 여러분의 노후는 비참하고 쓸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늙어서 형제자매가 왜 의지가 되지 않는지, 왜 때로는 짐이 되는지 그 5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돈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우리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거의 기억이 끝없는 비교와 질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모 부양이라는 짐 앞에서 이기심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각자의 가정이 우선시되면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인생의 고독은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참 삭막하다. 그래도 형제밖에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형제자매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제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버리면 관계는 오히려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다툴 일도 없습니다. 그저 가끔 만나 밥 한 끼 먹으며 웃을 수 있는 사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의 느슨한 연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이상을 바라는 순간 그 관계는 고통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온 뒤 남은 생을 조용히 정리하며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보여주듯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데서 옵니다. 형제자매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그들도 그저 나이 들어가는 불쌍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나 자신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형제관계는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가까워서 데이고 너무 멀어서 춥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형제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빛나는 노후, 고독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일 때 가장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